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라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싸우겠다던 그 뜨거운 심장이 어째서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것입니까? 2차 재난지원금 두텁게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두텁습니까?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 모두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 제기로 전국이 뒤덮이더니 이번엔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의 날 대통령의 청년 메시지에 젊은 정치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들어봅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그 대정부 질문 때 이 추미애 장관 관련 의혹 제기만 계속 반복하지 말고 어떤 정책적인 질의를 하자 이런 얘기들도 하셨고요. 어떤 소신 발언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슈가 됐었습니다. 당시 두 의원이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는 변화의 가장 큰 동력이었던 사람들이 어느새 시대의 도전자가 아닌 기득권자로 변해 변화를 가로막는 존재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라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싸우겠다던 그 뜨거운 심장이 어째서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것입니까? 젊은 시절의 뜨거움을 과거의 무용담이 아니라 이 시대의 벽을 부수는 노련한 힘으로 되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며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보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이 전례 없는 위기에 대책을 찾기도 바쁜 시간에 제1야당은 오로지 장관 가족의 병가 문제에만 매달렸습니다. 여당은 더 큰 책임을 느끼셔야 합니다. 코로나19와 생계의 걱정에 매일 절망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함께 나누고 국민의 포용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분 정치인 되고 나서 첫 번째 대정부 질문이었는데 사실 이제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선배 정치인들한테 따끔한 말을 한 것으로 들려요. 직접 참석해서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국회 대정부 질문 그 분위기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첫 정기국회, 그러니까 21대 국회 개원 이후에 첫 정기국회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를 겪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정기국회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가지고 어떤 코로나19 민생을 잘 돌파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뭐 쌓여있는 불평등을 비롯해서 기후위기나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이제 정기국회가 되기를 바랬었는데 첫날, 둘째 날 질문이 정말 이 추 장관 아들의 이제 군대 문제 일색이었기 때문에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원래 준비했었던 내용하고 그 전날에 급하게 바꿔가지고 그런 이제 호소를 추가하는 방식의 질문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그럼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어떤 것들이었어요? 원래 하려고 했었던 것은 이제 좀 더 4차 추경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제 한국판 뉴딜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더 있었죠. 정책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네. 답답한 마음에 네. 질의를 좀 바꾸신 거군요. 첫 번째 대정부 질문 어떻게 네. 되셨습니까? 장혜영 의원님도 그러시겠지만 첫 대정부 질의여서 준비를 네.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대정부 질의를 하면 오른쪽에 시간이 째깍째깍 흘러갑니다. 또 1분 1초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것도 물어봐야 되고 저것도 물어봐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4일 동안 계속 뭐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그 중계를 통해서 대정부 질의를 보면서 야, 이게 국회의원이 직업인 저도 이렇게 지긋지긋한데 이 대정부 질의를 보고 있는 국민들은 정말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삶에 관련이 없는 문제 그리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 한 번, 두 번 의혹을 제기하고 이제 대정부 질의,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질의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만 반복되는 걸 4일 동안 보고 있자니까 참 고역이더라고요. 보시기에 그렇다면 왜 그걸 국민들이 비슷한 걸 느끼는 걸 알면서도 반복되는 질문을 했다고 보십니까? 언론에 보도될 수 있는 어떤 꼭지가 추미애 장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책임도 있군요. 저희들이 너무 그런 쪽에 대해서 보도만 하고 이슈화시켰던 점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지금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특히 이제 병과 관련해서 의혹들이 계속 제기됐고 그게 반복됐었는데 그런 의혹 제기에 대한 그 이슈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적절한 의혹 제기는 있었는지, 그리고 추 장관의 답변에 혹시 문제는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어떻습니까? 네, 일단 처음에 그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었을 때 이제 저희 당에서 발표했었던 입장은 네. 어쨌든 추 장관 본인께서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소명을 하시고 어쨌든 이 민주당 차원에서 이제 진실을 규명하고 그렇게 정리를 할 것을 촉구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미 이제는 검찰로 넘어가 버린 상황에서 검찰에서 최대한 신속한 수사가 되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하는데요. 마치 쟁점처럼 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장관께서 직접 전화를 하셨는지 아니면 보좌진이 했는지 이제 네. 이 문제를 넘어서 사실 당시에는 여당의 대표셨던 분이잖아요. 네. 근데 여당의 대표께서 이제 자녀 문제로 군에다가 전화를 하시는 것 그 자체는 아무래도 국민 정서에서 분명히 어떤 종류의 특혜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으로 보일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 장관은 대정부 질문에서 전화하지 않았다라고 사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전화를 본인이 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여당의 대표가 군에다가 자녀 문제를 전화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특혜가 아니냐,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좀 더 중점을 두고 보고 싶습니다.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 자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제 오만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정말 진실을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알 수가 생각이 없다. 사실 좀 들어요. 너무 많은 얘기가 네. 돌아다녀서. 그래서 검찰 수사를 좀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이 문제를 좀 일단락 짓는 방법인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처음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법사위 질의 때 소설 쓰시네라는 말이 사실은 논란이 커지는 하나의 계기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추미애 장관이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그거는 분명히 좀 국민들 보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에 나와서도 그렇고 일단 그거는 사과부터 하고 가라라고 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인 대응도 좀 있어 보였어요. 네, 그래서 아마 첫째 날인가요? 추미애 장관이 그거에 대한 사과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 번 또 나왔었죠. 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자, 추미애 장관 관련 이슈는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추석 연휴 때까지 끌고 가려는 그런 계산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근데 이런 와중에 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관련해서 또다시 하나 이슈가 지금 터져 나왔습니다. 준비된 화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그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 이 박덕흠 의원이 가족의 회사를 통해서 1천억 원대 피감 기관의 공사를 수주했다라는 그런 의혹 제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백지 신탁한 본인 소유 건설사 주식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처분이 되지 않았다라는 의혹.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 건설 협회장 당시에 골프장 200억 원 넘게 매입을 했는데 이게 고가 매입이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자, 이 의혹 중에 이제 한 가지만 저희들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해충돌 관련해서 국토위에서 6년 동안 일을 해왔지 않습니까? 피감기관하고 본인의 가족 회사하고 분명히 어떤 이해충돌 부분이 있어 보이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너무 명백한 이해 충돌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네.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국토위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지난 2018년에 네. 그 산안법 개정안 통과되던 당시에 네. 그러니까 그런 산재 사망에 대해서 그 양형 기준을 높이는 이제 그런 법안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미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국토위가 아니라 환노위까지 쫓아오셔가지고 본인의 어떤 이해 충돌에 해당이 되는 종류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때 벌써 박덕흠 의원에 대한 이해 충돌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었죠. 그럼 그 말대로라면 사실은 이제 이해충돌 이슈가 터지니까 네. 상임위를 지난달에 바꿨잖아요. 환노위로. 네. 그렇다면 환노위로 가서도 마찬가지로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해가지고 환노위에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혹은 한 번도 아니고 굉장히 여러 번, 그러니까 자신의 사익을 공익보다 더 앞서서 이렇게 대변을 했었던 분을 더 이상 공익을 사익에 앞서서 대변해야 되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맡길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이제는 어느 상임위원회에 가야 이해충돌이 일어나지 않느냐보다는 사실은 박덕흠 의원님이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어떤 공적인 공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없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던데 이것이 똑같은 논리라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추미애 장관 가족 문제에도 사실은 적용이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나에게만 다르게 적용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국민들이 보기에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박덕흠 의원의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그럼 드려볼게요. 본인이 이제 전문 분야가 건설 이쪽인데 그렇다면 내가 국회의원이 됐으면 당연히 상임위도 전문 분야 쪽에 가서 일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반론을 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근데 이 문제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전문 영역의 문제이냐라고 한다면 그렇진 않고 실제로 이 건설 회사들의 실소유주에 대한 의혹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박덕흠 의원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 명확하게 소명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소명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회사가 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지 않고 이미 10년 전에 내가 운영에 손을 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소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전문 분야가 본인이 뭐해서 금융이 전문 분야일 수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금융 쪽 관련 상임위에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 상임위를 전혀 이제 관계가 없는 데로 갈 수는 또 없잖아요. 뭐 관계가 없는 곳으로 아예 갈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내가 국민 앞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대변하고자 하는 공익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네. 상임위는 다양한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당장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식도 백지 신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익에 있어서 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종류의 태도를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까지 박덕흠 의원께서 보여주셨던 모습 그리고 해명 같은 것들은 그런 도덕성, 청렴성 이런 것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것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공익도 대변하고 싶고 사익도 추구하고 싶고 약간 이런 마음들이 솔직히 저는 보인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의견에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자, 박덕흠 의원이 오늘 이런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잠깐 영상 먼저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은 제가 국정감사에서 말 한마디 발언했다고 공사가 늘고 관련 상임위에 배정되었다고 공사가 늘고 간사로 선임되었다고 공사가 늘었다면서 억측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개경쟁 전자입찰 제도에서 누군가에게 특혜를 줄 수 있거나 압력을 가하여 수주를 받을 수 있다면은 또 여당 측 주장이 가능하다면 현행 조달 시스템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자, 이제 말을 정확히 보면 공개 경쟁 입찰이었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정부의 조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아예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해명이고요. 이런 논란이 이니까 또 국민의힘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진실 여부를 한번 파헤쳐 보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네, 우선 국민의힘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어떤 네. 진실을 밝혀보겠다라고 나선 것은 저는 되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긍정적인 생각하고요. 사항이고요. 다만 이제 당내에서 제명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 행위가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제명을 하는 것은 좀 너무 나간 것이다라는 의견도 반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네. 이런 논리는 사실 좀 내로남불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당 내에서 진상조사를 책임 있게 가져간다는 전제하에 박덕흠 의원도 이 조사에 좀 성실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가 되게 오랫동안 좀 계류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르게 수사 진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 진상조사위 꾸려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자,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의원님 생각 어떻습니까? 네.
저도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사실 이렇게 당명도 바꾸고 뭐 당색도 계속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어떤 혁신과 쇄신의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요. 네. 저는 이번에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하는 게 정말로 국민의힘이 혁신 가능한 조직인가 아닌가를 국민들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판가름하시는 그런 분수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박덕흠 의원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들 중에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키는 의원들이 지금 여러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의당에서는 박덕흠, 이상직, 윤창현, 김홍걸 의원 지금 사퇴 요구 지금 하는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사퇴 요구하는 이유가 뭐 예를 들어서 윤창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 사회이사하고 그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정무위에 가서 일을 하는 건 좀 잘못된 거다. 네. 그 박덕흠 의원 좀 전에 문제 제기했었고요. 또 김홍걸 지금은 이제 무소속이죠. 남북 경제협력 관련 주식 보유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정의당에서 한번 지목을 하면 그게 바로 데스노트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충돌 사항이 발생하면 앞으로는 반드시 그 해당 상임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거를 넘어서 이렇게 크게 이슈화가 되면 그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된다. 이런 강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국회가 어떤 원칙을 가진 국회가 될 것이냐, 어떤 공적 영역에서 공직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기강을 바로잡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는 솔직히 권력이든 돈이든 하나만 해라라고 하는 요구가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의회에 진출을 해서 혹은 어떤 정치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위한 뜻을 펼치겠다고 한다면 또 늘 정치라고 하는 건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흠을 잡거나 혹은 그런 신상의 문제들을 가지고 그러한 정치를 방해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최대한의 청렴성을 가지고 그런 개혁과 어떤 정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물이 되든지 그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적인 삶, 어떤 사적인 영달이 정말 중요하다면 그냥 아주 쿨하게 돈을 벌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공직도 하고 싶고 돈도 계속 벌고 싶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그 도덕성이랄까 그런 종류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않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인 의원은 자 이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예 정당 자체에서 그런 사람을 뽑을 때부터 다 잘 추려서 뽑아야 된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정당에서 전문가를 뽑을 수 있지만 네. 이 선거에서 그러니까 정당에서 후보자를 선출하고 후보에 등록하고 당선되고 나서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기까지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본인이 희망하는 상임위가 있고 당선되기 전에 후보 등록할 때부터 사실은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하고 정돈을 해왔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인데도 네. 불구하고 그 시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저는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좀 이렇게 분노하는 지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저는 어렵게 판단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국민의 평범한 눈높이에서 본인이 하는 일이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인에게 사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국민의 평범한 눈높이에서 판단한다면 본인이 직접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본인의 거치는 지금 논란이 되는 사람들, 의원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4차 추경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재위에서 그 4차 추경이 원안대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제 내일 본회의에서만 의결이 되면 이르면 이제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조금 전에 국회 상황이 영상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은 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타 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네,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소위에서 원안 처리를 합의했고요. 그 다음 관문인 기재위 의원의 최종 의견을 묻는 자리. 이때 용해인 의원이 다급하게
이미 의견이 있다 검증된 이렇게 그리고 가장 외쳤습니다. 효과적인 정책을 두고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국가가 국민들을 선별하기만 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피해 입은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뿐만 아니라 긴급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통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긴급 수혈을 해야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2차 지급과 추경 논의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이런 취지로 반대 의견 드리고 표결 요청드립니다. 사실 이제 선별 지급하는 것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보편 지급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본인이 의견을 냈는데 재청 의원들이 없었습니다. 이제 분명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걸 알면서도 얘기를 하신 거죠. 네, 표결을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가결이 될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네. 근데 절반 정도의 국민들은 여전히 보편 지급을 지지하고 계시고 또 국민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런 네. 상황에서 여당과 제1야당의 선별 동맹으로만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네.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국회의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좀 분명하게 남길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표결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지금 통신비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약간 뜬금없다라고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논란이 뜬금없다가 아니라 네. 지급하는 게 뜬금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4차 추경 그 자체를 반대했던 것은 아니고 네. 4차 추경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그 통신비가 굉장히 뜬금없다. 왜냐하면 선별 지원이라고 해놓고 사실상 약간 보편 지원에 가까운 최대한의 형태 같은 것을 추구하셨는데 이것은 약간 그런 민심 달래기 차원의 무언가이지. 그렇게 보여요? 네, 뭔가 추경에 어울리는 아주 불효불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의당에서도 그런 통신비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의 생각은요. 이 통신비에 관련된 항목은 그냥 삭감을 하는 것이 맞다. 이번 4차 추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통신비 관련된 내용은 기재위의 소관 다루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내일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리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본 예산이 있고 정말 피치 못하는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정말 불효불급함이 인정됐을 때 그것을 이제 집행을 하는 것인데 막상 통신비로 잡아놨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를 않아요. 그럼 이 돈을 이제 어디다 쓸까를 생각하는 것은 정말 추경의 의미를 망각하고 있는 이제 그런 논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가 그 사사건건에서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신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자, 젊은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청년 세대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제가 제1회 청년의 날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청년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메시지 들어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성세대는 오랫동안 특권과 반칙이 만연한 사회에 살았습니다. 기성세대가 불공정에 익숙해져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을 찾아 나선 것은 언제나 청년들이었습니다.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채용, 교육, 병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되어야 합니다.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입니다.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자,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가 뭐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개혁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었어요. 공정을 37번? 대통령이 공정을 37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다라는 건 그만큼 대통령이 보기에도 우리 젊은이들이 공정에 굉장히 갈증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메시지만 들었을 때 어떤 그런 의지가 좀 읽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공감한다라는 것은 느껴지지만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방향이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저 문재인 대통령님의 저 메시지에 대한 논란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공정에 대해서 분노하는, 불공정함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스럽고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 때문인데요. 왜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너의 마음을 당신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다라는 공감, 인정 이것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분명하게 좀 대책이 필요한 시기에 그런 메시지만 나온 것에 아직 좀 불만족스럽다라는 평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젊은 세대의 민심 달래기 정도의 말이다 이렇게 좀 느끼셨나 봐요? 네, 일단 메시지로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부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느끼는 이 절망과 불안함에 대한 대책들을 좀 논의하고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이미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이 불안정함에 대한 대책들이 많이 제안이 되었었거든요. 네. 이것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좀 함께 책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여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론의 장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 대통령이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얘기를 안 했다라는 얘기인데 구조적으로 그런 뭐 공정의 이슈라든지 평등의 이슈라든지 이런 거를 타개하려면 어떤 것들을 빨리 우리 이 사회에서 화두로 던져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어떤 정책적인 대안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청년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망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의 경제로 나아갈 것인가, 어떤 일자리들을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걸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네. 저는 오늘 여기서는 정치의 문제를 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청년 문제는 청년 정치인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혹은 뭐 대통령의 담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시대적인 과제잖아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어떤 불평등이나 뭐 기후위기 이런 것들은 어떤 정말로 미래가 우리에게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종류의 근본적인 물음들을 던지게 하기 때문에 네. 어떤 계층, 어떤 세력만의 힘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세대들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그런 총력전 같은 것을 치러야 하는데 과연 지금의 국회가, 지금의 정치가 그렇게 화합해서 총력전을 펼칠 수 있는 형태의 정치를 존재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전 먼저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경우엔 시도는 굉장히 좋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너무 많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서의 갈등도 있었고 이제 젊은이들까지 거기에 이제 뛰어들어서 이게 공정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디테일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해결점을 찾는데 인천국제공항 같은 사례를 빗대어서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인천국제공항에 분노했던 청년들의 그 분노에 대해서 정치권이 너무 쉽게 기득권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끝났던 것이 저는 청년들의 분노에 더 기름을 부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시험을 봐야 되는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을 기득권으로 봤다. 네,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네. 그렇게 정규직화에 분노하고 있는 청년들이 도대체 왜 분노하고 있는지를 정치인들이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고 네. 이것을 어떤 기득권과 불쌍한 사람들의 구도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더 이상 논의가 불가능한 논의 지형을 만들었던 정치인들의 책임이 하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청년들의 분노는 오늘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되어버리는 사회에서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모든 청년들이 다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이번에 한번 떨어지면 이번에 한번 실패하면 영원히 인생이 없고 미래가 없을 것 같은 그 불안함 속에서 누군가가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처지가 개선되는 것을 봤을 때 딱 느끼는 박탈감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핵심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뭐 분노하는 청년들에게 공감하는 것과 동시에 이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이 불안함에 대한 구조적인 대책들을 좀 논의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희 사사건cor에서 젊은 정치인 두 분 모셔서 우리 사회 이슈에 대한 젊은 정치인들의 생각도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젊은 세대를 위해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사실 시간이 길지를 않아서 짧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에도 또 기회가 마련된다면 또 많은 얘기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